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만 셋을 둔 60대 여성입니다. 요즘 저는 시대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까지만 해도 윗사람 말에 따르는 게 예의였고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게 당연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애들 보면 자기 생각을 똑부러지게 말하고 틀에 갇히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엔 그게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살면 남들 눈에 튀어 조용히 살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도 제 딸들이 남들 눈에 유난스럽게 비치지 않고 다수에 섞여 튀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 제가 세워놓은 기준에 맞춰 자식들을 성장시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딸들은 모두 제 배에서 나왔는데도 신기하리만큼 성향이 모두 달랐어요. 첫째는 누가 봐도 책임감 있는 장녀로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의지를 많이 했던 아이예요. 다소 예민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완벽주의자적 성향이 강한지라 그것만 맞춰주면 문제가 없었죠. 막내는 언니들과는 터울이 좀 있어 그런지 그저 애교 많은 전형적인 막내였고요. 그런데 그중 둘째가 좀 남달랐습니다. 셋 중 가장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서 뭐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해 왔었어요. 그게 문제가 되냐 싶으실 테지만 어려서부터 부모와 상의가 필요한 일을 혼자서 결정해버린다는 게 문제였죠. 초등학교 때는 전지훈련과 합숙 생활이 필요한 육상부를 말도 없이 가입하거나 중학교 때는 한일 교류의 하나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는데 부모 사인을 조작해 멋대로 신청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느닷없이 아야카라는 일본 여학생이 한 달 정도 머문 적도 있고 반대로 아야카의 집에 제 딸이 한 달 정도 살다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딸을 키우면서는 생각지도 못한 이벤트가 불쑥불쑥 튀어나와 적잖은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경서 엄마, 이번에 희서 학교 앞에서 1인 시위한다면서? 진짜 대단하네. 깡이 보통이 아니야. 어? 그게 무슨 말이야? 1인 시위? 우리 희서가 학교에서 1인 시위를 한다고? 몰랐어? 주변 엄마들 다 알던데. 교문 앞에서 피켓 들고 혼자서 서 있잖아. 여학생도 남학생들처럼 바지 교복 허락해달라는 피켓. 뭐? 기가 막혀 이튿날 이른 아침부터 등교하는 둘째 딸을 따라가니 정말로 교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딸을 본체만 채 하고 있었고 아이들도 힐끔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 길로 바로 딸한테 달려가 무슨 짓이냐고 다그쳤더니 딸은 놀라면서도 짜증스럽게 그러더군요. 보면 몰라? 학교에서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고집 피우는 건 너지. 학교야? 이리 와.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다른 친구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어? 뭐가 부끄러워?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는 과정이 부끄러워? 여학생들은 왜 무조건 치마를 입어야 돼? 겨울엔 춥고 여름엔 안에 안감이 달라붙어서 말려 올라가는 일도 부지기수인데. 나도 남자애들처럼 편하게 바지 입고 다니고 싶은데 왜 허락을 안 해주냐고. 아니면 여학생 다리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교문에서 마치 학생 지도 선생님 보고 들으라는 듯 바락바락 소리를 내지르는데 어찌나 창피하던지요. 등짝을 후려치며 다급하게 데려가 담임 선생님과 상담도 했습니다. 그전부터도 워낙 자잘한 일들로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던지라 학교에서는 아예 집에 연락도 안 했더라고요. 그때 선생님께서도 그러셨어요. 희서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너무 튀는 행동을 많이 해서 면학 분위기를 흐리는 경향이 있어요. 희서가 1인 시위 하기 전에는 불만 없이 치마를 잘 입고 다니던 친구들도 반항이라도 하듯
체육복 입고 등하교 하는 날도 많고요. 물론 희서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학교에도 규율이 있고 학교는 단체 생활의 규율을 배우는 곳이잖아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맞춰서 어우러질 줄 알아야지. 이러면 나중에 희서가 사회에 나가서 살더라도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때는 저도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저 굽실대며 잘못했다고만 했습니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선생님들 번거롭게 힘들게 했다는 죄책감에 몸둘 바를 모르던 엄마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뒤로 둘째는 저랑 말도 제대로 안 하려고 하고 틱틱대며 신경질만 부리더라고요. 윤희서, 너 뭘 잘했다고 그래? 그게 잘한 짓이야? 내가 잘못한 건 또 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는 담임한테 머리를 조아려? 아주 무슨 상전이나 되는 줄? 나는 1인 시위하는 거 하나도 안 부끄럽고 안 창피해. 근데 그때 엄마가 담임한테 머리 조아리면서 사과할 때는 진짜 쪽팔렸어. 뭐야? 너 계속 그러면 아빠한테 얘기할 거야. 가만히 안 둬. 해. 아빠한테 얘기한다고 하면 뭐 무섭대? 남편은 가부장적이고 엄한 교육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아이들을 훈육할 때마다 회초리가 필요했던 사람이라 애들이 제 아빠한테 이야기한다고 하면 겁부터 먹었죠. 어릴 때는 줄곧 그게 먹혔는데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그게 안 먹히더라고요. 방골 기질이 강한 성향이라 그런지 그렇게 강압적으로 나갈수록 오히려 더 엇나가서 남편과 부딪히는 일도 많았고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바로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남편이 알게 되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싶을 정도로 집안에 난리가 났으니까요. 딸은 그도 모자라 용돈을 모은 돈으로 바지 교복을 사서 입고 다녔습니다. 일부러 집에서는 치마 교복을 입고 등교했다가 학교 화장실에서 갈아입는 것이었죠. 남들은 불평불만 없이 입고 다니는 교복에 왜 저렇게 집착을 하나 싶어 골치만 아팠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건이 저 역시 고리타분한 생각을 했다 싶어 반성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 일이 주변 학교에도 일파만파 퍼지고 교육청에까지 닿으면서 일선 학교에 권고가 내려왔다더라고요. 교측은 학교장 권한이나 여학생들에게 치마 교복만 고집하는 건 학생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자율에 맡기라고요. 그러면서 거짓말처럼 둘째의 행동 하나로 여학생 교복 자율화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그 행동력 하나로 둘째는 중학교 3학년 때 전교 회장까지 했었어요. 경서 엄마, 내가 보기엔 공부 잘하는 경서보다 희서가 진짜 난놈이야, 난놈. 어쩜 저렇게 주변 눈치도 안 보고 애가 당당해? 아니, 나는 희서 볼 때마다 진짜 멋있다 싶다니까. 우리 둘째가 하는 말이 희서 학교에서 인기 짱이래. 막 여자 후배들한테도 편지 받고 선물 받는다던데? 선생님들도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면서도 애가 맞는 말만 조리 있게 하니까 반박을 못 한다더라고. 주변에서 평가가 달라지고 또 딸이 덕분에 학교가 많이 바뀌었다는 편지를 받아오면서부터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제야 둘째가 좀 남다르구나 튀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하고 저도 생각을 바꾸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과 둘째의 성향이 정확히 똑같았던 거예요. 자기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양보하지 않고 굽힐 줄 모르니 서로 부딪힐 때마다 부서진 것이죠. 남편에게는 둘째가 항상 문제아였고 둘째에게도 남편은 말귀가 통하지 않는 답답한 상대였었어요. 그래서 서로 웃는 얼굴로 대화한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고등학교 때 두 사람이 정말 대판 싸우게 된 거예요. 야, 윤희서, 너 이리 나와봐. 너 그게 무슨 말이야? 학교를 그만둔다고? 멀쩡히 잘만 다니는 학교를 왜 그만둬? 다닐 필요 없으니까 그만두지. 괜히 그만두겠어요? 뭐?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다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어차피 선생님들 책임감도 없이 수업하시면서 학원 교육받고 오는 애들 위주로만 수업해서 배울 것도 없어요. 3년 동안 학교에서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공부하느니 그냥 검정고시 보고 대학 가는 게 나아요. 세상에 그렇다고 고등학교를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딨어? 네가 부모가 없어, 뭐가 없어? 부모 있는 애들은 뭐 다 고등학교 나와야 돼요? 어차피 대학 들어가면 다 똑같은데 검정고시 봐서 더 빨리 대학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젠데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다녀. 호적에서 봐버리기 전에. 그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미 마음 먹었으니까. 이게 진짜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아유, 하지 마. 왜 애를 때려? 그만 좀 하라고. 이게 안 맞아서 그렇지? 정신 번쩍 차리게 쳐맞아봐야지. 이 삼시세끼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배만 불러서? 야, 지금 고아원만 가봐라. 부모도 없이 공부하고 싶어도 제대로 공부 못해서 힘들어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배가 불러서 뭐? 필요가 없어서 안 다닌다고? 내가 공부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국가의 제도를 이용해서 나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는데 대체 뭐가 문젠데요? 아빠는 못하는 일이라고 나까지 못할까 봐 그래요? 두고 봐요. 내가 알아서 하고 말 테니까. 둘째는 그 뒤로 등교 거부를 시작했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학교에 나가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도 않았어요. 그 일로 정말 말도 못하게 속이 문드러졌었죠. 그런데 둘째의 화려한 전적을 알고 있는 지인들이 그러더군요. 아유, 희서가 오려니 알아서 할까. 왜 애를 못 믿어주는 거야. 그래, 경서 엄마. 경서야 성향 자체가 학교 시스템이 딱딱 필요한 애지만 희서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 교육에 불만이 많았던 애잖아. 세상에 인간이 얼마나 다양한데 똑같은 교육만으로 자라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희서가 그랬다며 검정고시 보고 대학 가겠다고.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어차피 고등학교도 대학 가려고 다니는 건데 난 희서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그때는 남의 자식이니 그렇게 쉽게 이야기한다고 속이 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남이 내 자식을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볼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밥도 주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죠. 남편은 출근해 애들은 등교시키고 겨우 사정에 방문을 열고 대화한 거예요. 희서야, 그냥 남들처럼 편하게 가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데 너가 가고 싶은 대학도 학교 다니면서 가면 되잖아. 그렇게 따지면 내 방식도 뭐로 가도 서울인데 왜 그렇게는 안 되는 건데? 내가 말했잖아. 결국 모두가 대학을 위한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아도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하냐고. 나 할 수 있어. 고등학교 안 가도 대학 갈 수 있다고. 엄마랑 아빠는 너가 그냥 남들한테 튀지 않고 편하게 살았으면 해서 그렇지. 엄마 눈에도 편한 길이 빤히 보이는데 너가 자꾸 돌도 튀어나오고 굽이진 힘든 길을 가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날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 이목 때문이겠지. 뭐? 고등학교 자퇴한 자식이 있다는 논초리가 싫은 거 아니야? 그냥 엄마 아빠 듣기 싫은 소리 들을까 봐 그게 싫은 거잖아. 아니야. 왜 그런 생각을. 엄마가 진짜 날 위한 선택에 도움을 주겠다고 결심했으면 그렇게 이야기 못했을 거야. 사람들이 살면서 다 똑같은 길을 걸으면서 사는 거 아니야. 엄마한테 힘들어 보이는 길이 나한텐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난 이미 결심했어. 계속 안 나가면 어차피 출석일수 못 채워서 유급이야. 그럼 자퇴하는 게 낫겠지. 딸은 끝까지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과 대화를 하면서부터 저도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정말 내가 딸을 위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라고 하는 건지 주변 이목 때문에 그렇게 떠미는 건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딸의 자퇴를 허락했고
남편과 상의 없이 학교에 가서 자퇴서를 제출하고 왔었어요. 그 일로 남편은 자기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난리가 났죠. 고등학교 자퇴는 자기 인생 실패라고 여기는 것 같았어요. 당신 미쳤어?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윤춘만이 인생 조졌다, 딸 농사 망했다, 손가락질이나 하지. 희서가 그렇게 싫다는데 좀 믿어주면 안 돼? 남들 이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희서가 그러더라. 자퇴 반대하는 이유가 자기 인생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남들 이목이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냐고. 나 거기다 대고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 우리가 남이야? 우리는 부모고 가족이잖아. 스스로 그런 결정 내렸을 때 남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가족은 누구보다도 힘이 되어줘야지. 아이고, 잘났네, 잘났어. 그렇게 잘나서 희서 저거를 저 모양 저 꼴로 키웠어? 어디 대학 못 가기만 해봐. 내가 그날로 호적을 봐서 쫓아내버릴 테니까. 남편은 그 일로 딸이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말도 안 걸더군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은 이후로는 전세가 역전된 느낌이었어요. 딸은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한 번에 통과했고 첫째와 같은 해에 대학 입학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물론 공부를 곧잘 했던 첫째가 다니는 학교처럼 좋은 명문대까지는 아니었지만 솔직히 고등학교를 졸업했어도 그 정도 대학은 갔겠다 싶은 곳에 갔으니 딸은 자기 말을 증명해 보였던 거예요. 첫째와 둘째가 같은 연도에 대학에 들어가면서 한 번에 출혈이 많았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였지만요. 그간의 걱정과 염려가 한 번에 다 사라졌으니 그보다 좋은 일은 없었습니다. 둘 다 상경을 시킨 터라 첫째의 요구에 따라 딸들에게 자취방을 얻어주었어요. 둘째는 자취든 기숙사든 상관없다는 쪽이라 둘이서 상의해서 첫째의 대학 근처에 투룸을 얻어주었죠. 첫째와 둘째는 보통 자매들에 비하면 무난한 사이였습니다. 들어보면 터울이 없는 만큼 그렇게들 싸운다는데 가만히 보면 다른 성향을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둘째는 예민하고 완벽주의자적인 성격인 언니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첫째 역시 둘째의 반골기질을 잘 알고 있어서 거슬리는 행동이나 쓸데없는 간섭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첫째에게 둘째 소식을 물으면 같은 집에 살면서도 잘 있겠지 하고 어물쩍 넘어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처음엔 답답했는데 그게 자매 사이 평화의 비결이더라고요. 엄마, 나한테 희서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지 말고 희서한테 직접 들어. 그리고 희서가 잘 지낸다고 하면 잘 지내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나한테 괜히 이것저것 캐물어서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는 순간 희서 어떻게 나올지 엄마도 잘 알잖아. 난 지금 학교 생활, 과제 시험만으로도 벅차. 그러니까 희서 문제로 나 괴롭히지 말라고. 첫째한테 물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막내한테 부탁해보기도 했었어요. 둘째한테 연락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좀 물어보라고 했더니 막내도 탐탁지 않다는 듯 그러더라고요. 아, 싫어. 언니 무섭단 말이야. 느닷없이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면 분명히 엄마가 시켰냐고 물어볼 텐데 그럼 나만 또 욕먹는다고. 그냥 잘 지내냐고 물어보는 건데 왜 욕을 해? 순수하게 진짜 잘 지내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스파이 짓 하는 거라 싫어하는 거 아니야. 언니 그런 거 싫어하는 거 몰라? 엄마는 왜 자꾸 언니가 싫어하는 짓을 해? 딸이 셋이나 있는데 누구 하나 도움이 되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둘째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속 시원히 제대로 된 대답을 해줘야 말이죠. 막내처럼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는 게 보통 딸인데 어떻게 보면 둘째는 아들 성향에 가까웠습니다. 저녁 먹었냐고 물어보면 먹었다가 끝이고 뭐 했냐고 물으면 과제한다가 끝이었어요. 첫째한테 물으면 저녁 먹고 친구 만나서 뭐 했는지, 요즘 학교 생활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지 그런 것도 다 얘기했거든요.
차라리 아들이다 생각하고 저도 편히 키웠으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을 텐데 그때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안 키웠을 텐데 싶은 게 있잖아요. 뭐든 처음이라 힘든 건데 부모도 처음이라 힘든 것이었죠. 첫째와 둘째가 1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 2학년이 된 후 갑자기 둘째가 따로 살겠다는 거예요. 방을 따로 구해서 나간다고? 아니 왜? 경서랑 싸웠어? 내가 언니랑 싸울 일이 뭐가 있어. 사정이 생겨서 그래. 아니 무슨 사정? 무슨 사정인데 방까지 따로 구해서 나가? 그 집 너희 둘이 살라고 구해준 건데 방을 또 얻어달라는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한테 손 안 벌리니까. 나쁘지 않은 월세방 구했어. 벌써? 희서야, 무슨 사정인지 말해야 엄마도 이해를 하지. 제대로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됐다고 통보하든 얘기하면 엄마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 말해봤자 이해 못할 거니까 말을 안 하는 거지. 말하면 싸움만 되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내는 게 엄마 심신에도 좋을걸?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더 이해를 못하지. 이게 다 엄마의 심신을 위한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둘째는 급한 일이 있다는 핑계를 앞세워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또 속에 열불이 나더라고요. 자취란 게 결국 숨 쉴 때마다 돈이거든요. 물론 둘째는 돈 달라는 소리를 거의 안 하긴 했지만 첫째가 자취 명목으로 받아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애가 공부를 잘하니 그렇게 장학금 받아오면 그 돈이 그 돈이라고 그냥 내줬지만 둘째가 따로 살게 되면 돈이 배로 나갈 거 아니에요. 남편 성격에 자기 성에 안 차는 대학에 들어갔다고 둘째한테는 돈을 주지도 않을 건데 싶어 속이 타들어갔죠. 결국 첫째에게서 둘째 좀 설득해보라고 닥달을 한 끝에 그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엄마, 희서 절대로 설득 못하니까 그냥 포기해. 이미 집도 구해서 곧 들어간다는데 무슨 수로 말려? 그러니까 대체 왜 갑자기 나간다는 건데 싸운 것도 아니라며. 근데 나가서 살아야만 하는 사정이 뭐야? 설마 걔 남자 생겼어? 희서가? 아휴, 나는 몰라도 희서는 남자 안 만나고 다니지. 걔 눈이 얼마나 높은지 엄마는 모르지? 그게 아니라 희서 고양이 키운대. 뭐? 고양이? 몇 달 전에 집 근처에서 버려진 새끼 고양이를 주었거든. 근데 엄마도 알잖아. 희서도 나도 동물 좋아하지만 나 알러지 때문에 못 키우는 거. 나도 하도 짠해서 며칠 집에 데리고 있었는데 눈도 가렵고 콧물 때문에 숨도 못 쉬겠는 거야. 결국 희서가 잠깐 친구한테 맡기고 자기가 나가서 살겠다고 하더라고.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고작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나가서 살겠다고 했단 말이야. 말리기엔 이미 늦었어. 이미 있는 대로 정이 들어버렸는데 말린다고 듣겠어?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은 돈으로 구했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희서 얼마나 돈 잘 모으는지 모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 키우겠다고 돈을 들여서 따로 살겠다니요. 그런데 첫째도 막내도 그게 뭐가 문제냐는데 요즘 애들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자기 코가 석자인데 유기묘 하나 때문에 그 생고생을 한다니요. 하지만 보증금도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구했다. 장학금도 조금 탔다 그러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설득해봤자 제 입만 아프다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였고요.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성질을 하니 따로 산다는 이야기를 못하게 했는데 첫째가 남편 앞에서 말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김치는 다 먹었어? 김치 좀 가져가지. 열무김치 좀 내줄까? 지난번에 가져간 것도 좀 남았어. 희서 먹게 석박지나 좀 챙겨줘. 지난번에 희서 집 가보니까 김치고 석박지고 거의 다 먹어가던데. 나는 학교 밖에서 먹는 일이 많은데 희서는 거진 집에서 해결하니까 반찬 더 필요할 거야.
희소집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 아빠, 내가 희소집이라고 했나? 안 그랬는데? 윤경서, 너 똑바로 말하지 못해? 희소집이라니, 너네 따로 살아? 너네 같이 살라고 그 집 얻어준 건데 왜 희소는 따로 살아? 아니, 그냥 같이 살다 보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내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데 희소 자는데 방해되고, 아무튼 뭐 그랬어. 그래서 일부러 방 2개짜리 얻어준 거잖아. 대체 뭐가 문제인데 따로 살아? 당신, 나 몰래 희서한테 방 얻어줬어? 우리가 뭐 떼부자야. 자식 둘이 각각 방 얻어주게. 그러다 민서까지 대학 들어가면 우리 가족 주소지만 4개야. 그게 뭐 이상한 일이라고 그래.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야? 아유, 소리 좀 지르지 마. 내가 방 얻어준 거 아니야. 자기가 모은 돈으로 자기가 따로 나가 살겠다는데 내가 무슨 수로 말려? 당신 희석오지 몰라?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아쉬울 판에 왜 따로 나가서 사느냐고? 그게... 결국 저는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설픈 거짓말로 모면하려고 했다간 몇 주 동안 들들 볶이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둘째가 고양이를 키우기 위해 독립했다는 사실에 불같이 화를 냈죠. 당장에 집으로 오라고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잔말 말고 그 고양이 새끼 갖다 버려. 싫은데? 뭐? 야, 윤희서,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고양이 새끼나 키우고 있을 때냐고? 뭐가 문젠데?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여기까지 오라고 한 거야? 내가 아빠 보고 고양이 키워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 집에서 고양이 키우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알러지 있는 언니 집에서 키우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고양이 키운다고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둘째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남편은 말문이 막혔는지 황당하다는 듯 쳐다보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나 남편이나 길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더 피곤하게 사는 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차이가 있다면 저는 결국 인정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인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확 갖다 버리기 전에 당장 내놓고 경서 집으로 기어들어가. 안 그러면 학교고 뭐고 못 다니게 할 테니까. 아빠가 무슨 수로? 장학금 받아서 학비 내고 집세도 내가 해결하고 있는데 아빠가 무슨 수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서 고양이 내보내고 학교도 못 다니게 할 건데. 야, 너 세상 혼자 태어났어? 대체 너는 뭐가 그렇게 문제인데 그렇게 사는 거야? 네 언니처럼 네 동생처럼 좀 무난하게 살아. 왜 그렇게 부모 속을 썩이면서 멋대로 사는 거냐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아빠, 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인데 내가 사는 거에 그렇게 불만이 많아? 왜 아빠가 생각하는 삶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냐고. 나도 내가 원하는 삶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너보다 살아도 2배는 더 살았어.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사는 길인지 부모는 알지. 기껏 21년 산 네가 뭘 알아? 100년 살아도 모르는 게 인생이고 1000년 살아도 이해 안 되는 게 인간이야. 아빠도 아빠 정답으로 살고 있지. 다른 사람이 보면 아빠 삶도 문제투성이야. 애초에 자기 자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기 자식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인정하지도 못하는 아빠가 올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 와, 진짜 어디서 이런 꼴통이 태어나서? 야, 너 나가. 너 그냥 나가서 제멋대로 한번 살아봐. 그리고 다신 이 집에 들어오지 마. 알겠어?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아빠랑 이야기하다간 아주 나도 머리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잘 됐지. 둘째는 한치도 물러섬 없이 그렇게 나가버렸고 정말로 한동안 집에 오지도 않았죠. 답답한 마음에 둘째 집을 찾아서 밥을 해주고 쳐다보고 있는데 고양이가 예쁘긴 하더라고요. 지저분한 성격이 아니라서 집도 청결하게 해놓고 잘 지내고 고양이 키우는 재미에 학교랑 아르바이트 아니면 집에서 시간을 보내면서요. 그렇게 예뻐?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 키우고 싶어 했잖아.
언니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살았는데 지금이라도 키울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 엄마, 이것 봐봐. 우리 한이는 똑똑해서 불 끄면 자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내 옆으로 와서 잔다? 그리고 내가 일어날 때 됐는데 안 일어나면 귀신같이 그 시간에 나 일어나라고 깨워. 이 정도면 천재 아니야? 신기하네. 그제야 저는 느꼈습니다. 딸이 정말 원하는 일이고 그걸 말리는 건 딸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요. 말 수도 없는 애가 묻지도 않는 고양이 이야기를 제잘되는 걸 듣고 있자니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제 기준에 맞춰 살길 바라는 건 제 욕심이고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자 고양이 문제는 깔끔하게 포기하고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죠. 게다가 주변에 들어보니 자취하면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자식을 둔 부모가 적지 않더라고요.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자꾸 부모의 의견에 어깃장을 놓듯 모난 돌처럼 구는 딸에게 손가락질하는 건 남들이 아니라 부모인 저와 남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딸이 원하는 대로 따라줘야겠다 했죠. 그 후 둘째는 어렸을 때의 걱정이 무색하게도 알아서 취직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잘 살았어요. 대체 쟤를 왜 걱정했나 싶게 손 하나 가는 거 없이 똑부러지게 잘 살았죠. 오히려 공부 잘해 문제 없을 거란 첫째가 취업 스트레스로 병원 신세도 지고 속을 썩였고요. 한동안 잠잠히 살다 문제가 터진 건 딸들이 시집갈 무렵이었습니다. 첫째는 30에 결혼했고 막내가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결혼할 남자친구를 소개하는 동안 둘째는 결혼은커녕 남자친구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워낙 자기 얘기를 안 하는 애라 말은 안 해도 따로 만나고 있겠거니 했었는데 너무 늦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막내가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은 내심 순서대로 보내고 싶은 모양이더라고요. 민서가 내년에 가고 싶은 모양이던데 영석이도 이미 준비는 된 것 같고. 희선은 뭐 말 없어? 말 없는 거 보니까 아직 먼 이야기 같은데 요즘 누가 순서대로 보낸다고. 그래도 위아래가 있는데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둘째도 안 갔는데 셋째부터 보내냐고 흉보겠지. 아유, 또 그 소리야? 남들이 무슨 상관이라고 그래. 흉보라면 흉보라지. 그렇게 흉보는 사람 치고 대단한 사람도 없더구만. 자식 결혼시킨 게 인생 최대의 업적이라 그런 걸로 내세워서 사람 무시하나 보다 하고 짠하게 생각하면 그만이야. 자식 낳아 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게 가장 큰 업적인데 내세우는 게 당연하지. 그럼 아니야? 그런 생각이 자식 망치는 길이야. 당신이 괜히 희서랑 남보다 못한 사이로 살겠어? 행여 애속 뒤집는 얘기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어? 한동안 집에 오지 않는 아이를 어르고 달래고 설득해서 2년 만에 집에 오게 한 후였습니다. 그 후로 서로 대화도 안 하고 살았기에 남편이 새삼스럽게 딸에게 말할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 그렇게 단단히 당부해 두었는데 셋째 결혼이 그렇게나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더라고요. 오랜만에 집에 내려와 앉아있는데 굳이 맞은편에 앉아서 다짜고짜 또 긁은 거죠. 민서는 내년에 결혼 생각하고 있다더라. 알아. 그게 다야? 넌 언제 갈 건데? 몰라. 아직은 계획도 생각도 없어. 네 동생 결혼한다는데 뭐 떠오르는 생각은 없냐? 동생도 하는 결혼 나도 좀 빨리 해야겠다. 그런 조급함 안 들어? 정해진 기한 내에 안 하면 나라에서 세금 더 내래? 아니면 받아야 될 돈 못 받아? 감옥이라도 보낸대? 뭐야? 넌 허구한 날 고양이나 끼고 사니까 시집 갈 생각 없는 거 아니야? 적당히 키울 만큼 키웠으면 됐지. 남들 다 하는 결혼도 못하고 혼자 그렇게 살래? 갈 때 되면 알아서 가.
고양이 때문에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민서 먼저 간다고 문제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조급한 거 하나도 없어.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언니도 안 가는데 막내 먼저 간다고 너한테 뭔 하자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 그러든가 말든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치고 배울 점 하나도 없더라. 자기 인생이나 잘 살지 뭐 얼마나 대단한 인생 살고 있다고 남의 인생에 입을 대? 난 그런 사람이 제일 한심하다고 생각해. 너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아빠한테 안 그랬는데? 아빠가 혼자서 찔린 거 아니고? 엄마, 나 먼저 갈게. 오랜만에 온 김에 저녁이나 먹이고 보내려고 했는데 기어이 또 그렇게 가게 만들더라고요. 제품을 떠날수록 얼굴 보고 살기 힘든 게 자식이고 따뜻한 밥 한 끼 지어 먹일 기회가 없어 아쉬워 죽겠는데 남편이란 사람이 도움이 안 되니 원망스러웠습니다. 자식 얼굴 안 보고 살 거면 본인이나 그렇게 살지 왜 나까지 그렇게 살게 하나 속상했고요. 사실 둘째 결혼 문제는 남편 하나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명절에 오랜만에 만나는 큰집 식구들도 작은 집 식구들도 인사치레처럼 둘째한테 시집 안 가냐는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변에서야 별 생각 없이 한 말이겠지만 본인은 그 말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사촌들 결혼식장에 갈 때마다 그런 소리를 듣고 나니 오기 싫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저도 가면야 너무 좋겠지만 갈 사람 없다는데 아무나 붙여서 보내고 싶지도 않아서 별말 안 했습니다. 제 동생이 넌지시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그래도 편한 이모라 그런지 무시하지 않고 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이 찼다고 아무나 만나서 급하게 가고 싶지 않다는 거야. 결혼이 무슨 인생 숙제야? 안 하면 뭐 어떻게 돼? 평생을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 사람, 내가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해서 때 되면 가겠다는데 왜 주변에서 그렇게 난린지 이해가 안 가. 솔직히 본인들도 그렇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면서. 동생은 옛날부터 제부가 돈 문제로 속썩여서 괜히 결혼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터라 뜨끔한 모양이더라고요. 둘째 성격에 일부러 한 말은 분명했고요. 애들도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들은 게 참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렇게 딸이 작정하고 한마디 하면 다들 불에 댄 듯 화들짝 놀라며 얼굴을 붉히곤 했습니다. 남편 없이는 살아도 결국 자식은 하나 있는 게 나아. 너 고양이가 평생 사는 것도 아니잖아. 너 나이 들어 후회해. 자식이 뭐 얼마나 의지된다고. 이모는 민정이가 나중에 이모 얼마나 챙길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 결혼해도 맞벌이 하면서 자기 자식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 세상인데 거기다 이모를 뭐 얼마나 챙기고 생각하면서 산다고. 그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결국 마음으로 의지가 되는 거잖아. 됐어. 힘든 세상에 자식 낳고 마음 졸이며 사느니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나는 애욕심도 없어. 결혼에 생기면 낳겠지만 애욕심에 결혼할 생각 없다는 거야. 자식은 의지가 되는 수단으로 낳아선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고. 아니 수단이 아니라. 아유 됐다. 내가 말로 너를 어떻게 이기니? 근데 희서야, 네가 고집대로 사는 거야 괜찮지만 엄마랑 아빠 생각도 좀 해. 네 생각은 그래도 주변 사람들 시선은 안 그래. 너는 이해 못하겠지만 자식들 결혼 안 하고 살고 그러면 자식 잘못 키웠다고 부모 손가락질 받게 하는 거야. 둘째는 할 말이 있는지 입을 열었다가 그냥 말더라고요. 저희 세대가 젊은 애들 이해하기 어렵듯이 젊은 애들도 기성세대를 이해하기 힘들겠죠.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막내가 시집간 지 반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둘째가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적어도 1, 2년 동안은 그럴 일이 없겠다 싶었는데 만난다는 사람도 없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이름은 김재관, 나랑 동갑, 고등학교 때 동창. 고등학교 때? 너 고등학교 얼마 다니지도 않았잖아. 그래도 다니긴 했잖아.
그때부터 쭉 연락하고 지냈었어. 그러다가 작년부터 같이 테니스 배우기 시작했고, 몇 달 전부터 사귀기 시작했는데 여러모로 맞는 게 많아서 결혼하려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과정이 이상하리만큼 순탄했었어요. 결혼 생각은커녕 오히려 결혼에 반감이 있는 것 같았던 애가 그렇게 쉽게 결혼 이야기를 꺼낸 걸 보면요. 동갑이라는 그 남자애도 성격도 서글서글하니 괜찮아 보였고 남편도 딸 보고 살면서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라며 바로 결혼하라고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딸 성격 아는 저라도 좀 의심을 했었어야 합니다. 뭔가 이상해도 좀 이상했으니까요.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려온 후 거의 상견례부터 결혼식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됐어요. 사돈도 나이는 찼는데 결혼 생각 없는 아들 때문에 한동안 소가리를 했더라고요. 저도 딸 생각을 따라주겠다고는 했지만 결혼시키고 나니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속이 다 시원했죠. 몇 번 만나며 지내면서 알게 된 사위는 둘째와 굉장히 다른 성향의 남자였어요. 어렸을 때부터도 느꼈듯이 딸은 아들처럼 털털했던 반면 사위는 오히려 딸처럼 세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듣자 하니 주방일을 비롯한 집안일은 사위가 도맡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엔 남자 하는 일, 여자 하는 일 다르지 않다지만 사위가 앞치마 두르고 주방에 있는 걸 보니 좀 걱정되더라고요. 희서, 너 사돈 있는 데서도 그러는 거 아니지? 김서방은 주방에 있고 넌 이렇게 앉아있고 말이야. 아이고, 걱정도 팔자네. 걱정하지 마. 어른들 생각 빤한데 괜히 밉보일 짓 안 하니까. 어차피 어머님도 재관의 음식 잘하는 거 알고 서로 잘하는 거 각자 맡아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 그래, 아무리 그래도 아들 가진 부모 입장에선 속상할 수 있으니까 너무 사돈 앞에서 주방일 시키고 그러지 마. 알았지? 딸 가진 부모 마음에 조바심이 들었죠. 사위는 음식도 잘하고 인테리어에 관심도 많아 그 집도 전부 사위가 꾸몄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인테리어 회사에서 공간 디자이너를 하고 있기도 했고요. 남편 그리고 첫째와 막내 부부까지 초대해서 진수성찬으로 거하게 대접받고 돌아오면서 한시름 놓았다 싶었습니다. 이제 둘째 인생은 사위에게 맡기면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좀 있었어요. 첫째 집에 들렸다가 잠시 시간이 난 김에 둘째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물론 미리 연락하고 갔어야 하는데 큰딸 집에 간 김에 생각나서 갑자기 결정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집 앞까지 갔는데도 절대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엄마가 반찬 좀 쌓아서 그래. 경서가 너 주라고 한 것도 있고. 그럼 근처 경비실에 맡겨줘. 내가 알아서 찾아갈게. 아니, 문 좀 열어보라니까. 집이라며. 집에 있으면서 왜 문을 안 열어줘? 그러니까 누가 연락도 안 하고 갑자기 찾아오래? 나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사위랑 같이 사는 집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긴 하지만. 아휴, 그래 알았다. 경비실에 맡겨놓을 테니까 얼른 찾아가서 먹어. 제발 연락 좀 하고 와. 엄마가 그렇게 왔다가 가면 내 마음은 편하겠어? 마음이 안 편하면 문 좀 열어주지 기집애가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어쩌겠어요. 자기 남편 눈치 보인다는데 제가 잘한 것도 없으니 돌아설 수밖에요. 내심 서운한 마음을 첫째에게 토로했더니 부부가 함께 사는 집이니 미리 연락했어야 한다고 한 소리 들었죠. 그 뒤로는 연락을 하지 않고 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때 저를 문전박대한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결혼만 하면 이제 문제없겠다 싶었는데 결혼 후 1년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이 또 그러는 겁니다. 근데 희선은 아직 뭐 소식이 없어? 무슨 소식? 결혼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왜 임신했다는 소식이 없냐고. 경서도 3개월 만에 애 가져 낳았고 민소도 막달인데 희서 그거 일부러 안 갖는 거 아니야? 아유,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뭘 그런 것까지 뭐라고 해. 요즘 애 낳기 얼마나 힘든 세상인데 어련히 지들이 알아서 생각했을까. 아이, 그거야. 더 젊은 사람들 이야기지. 직장도 자리 잡았겠다. 집도 있고 애 키울 만큼 능력도 되잖아. 근데 나이는 아니잖아. 희서 지금도 노산인데 더 늦게 낳으려고 한대. 몰라. 또 애들 속 긁을 생각하지 말고 좀 내버려둬. 저는 둘째한테 욕심이 없었습니다. 결혼도 늦게 하거나 안 하겠다 싶었는데 했으니 그만하면 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거기다 아이 욕심까지 보이더라고요. 이미 첫째가 낳은 손주가 있었고 막내도 임신 중이라 손주가 없는 것도 아닌데요. 근데 둘째랑 사이가 좋지 않고 둘째 사위는 아직 좀 어려우니 둘째 부부한테 말은 못하고 허구한 날 저를 붙잡고 들들 볶는 겁니다. 가서 왜 애를 안 낳는 건지, 왜 애가 늦어지는 건지 물어보라면서요. 당연히 저는 애를 붙잡고 그런 소리는 안 했죠. 남편처럼 척지고 살 것도 아닌데 괜히 그런 스트레스를 왜 주겠어요. 남편은 그때도 결혼했는데 애가 없으면 주변에서 하자 있다고 생각할 거라고 닥달하는데 그런 생각 좀 바꾸라고 해도 좀처럼 바뀌지 않더라고요. 남들이 뭐라고 하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무시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은 답답했는지 집에 온 둘째 부부를 두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더라고요. 니네는 왜 애 소식이 아직도 없냐? 예? 아직 저희가 생각이 없어서요. 서로 하는 일도 있고, 희서가 임신하면 일도 그만둬야 하니, 경력 끊기는 거 원하지도 않고요. 여자가 결혼했으면 애 가져 낳는 게 먼저지, 지금 일 그만두는 게 문제야. 잔말 말고 올해 안에 소식 들려줘라. 그게 자식된 도리야. 나 불임이야. 남편이 짜증스럽게 한 말에 딸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막내 부부도 함께 있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에 다들 깜짝 놀라 순간 침묵했죠. 뭐? 희서야,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양쪽 난소에 문제가 있어서 애 갖기 힘들대. 그래서 애 못 가져. 됐지? 나 임신할 일 없으니까 괜한 기대하지 마. 둘째는 덤덤한 표정으로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도 놀랐는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남편 성격에 애 못 갖는 게 사위 문제도 아니고 자기 딸 문제라고 하니 할 말도 없었겠죠. 속상했는지 담배 들고 나가서 한참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아 딸에게 물었습니다. 희서야, 너 그게 사실이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불임이래? 어차피 애 욕심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문제 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어. 사돈댁은 알아? 재건이가 알아서 하겠지. 그래도 그게 아니지. 다른 문제도 아니고 네 문제인데. 사돈한테 직접 말씀드리고 내가 알아서 할게. 괜히 어머님한테 이야기 꺼내지 마. 서로 동의하에 안 갖기로 했다는 것과 딸 쪽에 문제가 있어 못 갖는다고 하는 건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쪽은 아들이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 애 때문에 손주 볼 기회를 영영 잃은 것 같아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딸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말은 못하고 속을 얼마나 끓였는지 몰라요. 그건 부부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남편도 그 뒤로 둘째 아이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고 사위 눈치를 더 봤죠. 그런데 실은 그 문제에서도 엄청난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짐이 많아 택시를 타고 오는 길이었는데 무심결에 돌린 옆 차선에 사위가 있는 겁니다. 사위차가 분명했어요. 조수석에도 여자가 앉아 있었고요. 내려온다는 소식도 없었는데 싶어 반가운 마음에 창을 내리려던 그때 저는 조수석에 앉은 여자가 제 딸이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분명히 재건이 차가 맞는데?
잘못 봤나 싶어 신호가 바뀐 후 앞서가는 차 번호도 확인했지만 분명 사위차가 맞았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저는 택시 기사님께 사위차를 따라가 달라고 했고 그렇게 가슴 떨리는 추격전이 시작된 거예요. 사위차는 젊은 애들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에 멈추었습니다. 유료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택시에서 내려 뒤쫓아갔어요. 그런데 차에서 내린 사위가 조수석에서 내린 여자의 어깨에 다정히 손을 두르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까운 카페로 들어가는데 그 모습이 영락없는 연인의 모습인 겁니다. 눈을 씻고 봐도 사위가 분명해서 저는 꿈인가 싶었어요. 점점 그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깨달은 저는 사위가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순간 제 딸이 하자가 있어 바람이 났나 싶고 그런 거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딸 부모로서 화는 낼 수 있잖아요. 돌아가서 뒤집어 엎을까 말까 수만 번 고민 끝에 결국 집으로 왔죠. 그리고 바로 딸에게 연락해 주말에 집에 갈 테니 꼼짝없이 있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남편이나 할 짓을 제가 아니 딸은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알겠다고 했고 저는 그 사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했어요. 딸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이니 바람난 사위를 감싸야 하는 건지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하면서 혼내야 하는 건지 혼자서 끙끙 앓느라 주말까지 밥도 제대로 못 먹었죠. 그리고 주말에 올라가 사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그간의 고민들이 다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사위가 그 여자와 다정히 연인처럼 함께했던 시간이 떠올라 열불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손부터 나갔고 사위는 뺨이 돌아간 채 놀라서 저를 바라보더군요. 재건이 너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부부간에 예의가 있는 거야. 아무리 우리 희서가 애를 못 갖는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엄마, 대체 무슨 짓이야 이게? 재건아, 괜찮아? 어디 봐. 뺨 부은 것 좀 봐. 엄마, 대체 왜 그래? 미쳤어? 제정신이야? 내가 제정신이겠니? 사위가 바람난 꼴을 두 눈으로 목격했는데 제정신이겠어? 재관이 너 얘기해봐. 너 수요일에 청주 내려왔니 안 왔니? 어머니. 거짓말 할 생각 하지 마라. 내가 너인 거 이 두 눈으로 몇 번이고 확인했어. 그게... 사위는 할 말이 없는지 난처한 듯 제 눈치와 딸 눈치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딱 걸렸다 싶어 울분이 차려던 그때였습니다. 딸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서 뭐냐니? 못 들었어? 재관이 수요일에 청주 내려와서 여자 만났어. 다정이 어깨동무하고 팔짱 끼고 아주 영락없는 연인 관계더라. 아니, 여자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장인장모에 자기 부모까지 있는 동네에서 그러고 다녀? 재관아, 너 들어가 있어. 윤희서, 너 지금 뭐야? 알고 있었던 거야? 너 알면서도 다 참고 있었던 거야? 왜? 애 못 가져서? 그게 그렇게 죽을 죄야? 네 남편 바람난 것까지 눈 감아줄 만큼? 속상해 미친 듯이 쏟아붓고 있는데 딸이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상관없어. 뭐? 너 돌았어? 미친 거야? 우리 부부 아니야. 뭐? 재관이랑 나 정식 부부 아니라고. 우리 위장 결혼한 거야. 둘째는 소파에 앉아 체념한 듯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정식 부부가 아니라는 말도 위장 결혼이라는 말도 머릿속에 박히지 않았거든요. 무슨 다른 나라 외국어를 들은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부부가 아니라니. 말 그대로야. 우리 부부 아니고 혼인신고도 안 돼 있어. 재관이 다른 여자 만나도 법적으로도 우리 사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아빠도 그렇고 주변에서 하도 결혼하라고 성하라 그랬어. 당장 결혼할 생각도 없는데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결혼이나 하면 그런 소리 안 듣겠지 싶어서 그냥 한 거라고. 그게 말이 돼? 그럼 재관이 너는 그냥 얘가 하자는 대로 했다는 말이야? 사실 저도 사정이 비슷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는 말이 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양가의 결혼 압박에 못 이겨 잔소리 좀 피해보겠다고 그 수많은 친인척들을 다 속여가며 어마어마한 사기 결혼을 한 거였습니다.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데 자꾸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그렇지. 결혼하든 안 하든 결국 똑같은 삶인데 마치 실패한 사람처럼 자꾸 눈치 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불임도 거짓말이야? 윤희서 너 진짜 미쳤어? 세상에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 부모한테 어떻게 그렇게 큰 거짓말을 해? 말했잖아.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그러니까 사람 좀 가만히 내버려두지. 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알아서 잘 살고 있었어. 근데 자꾸 엄마 아빠는 나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삶의 기준에 맞추려고 했잖아. 진절머리가 나서 그랬어. 그렇게 안 하면 나 진짜 절연할 생각이었다고. 나한테라도 말해야지. 엄마가 언제 결혼하라고 한 적이 있어? 엄마한테라도 말했어야지. 말했으면 엄마는 해결해 줄 수 있고 엄마도 아닌 척, 내 편인 척 하면서 결국 아빠가 한 소리 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마다 항상 그 사람들 편에 서 있었잖아. 내가 모를 것 같아? 엄마도 은근히 나 하자 있는 애 취급했잖아. 내가 결혼 안 하겠대? 좋은 사람 나타나면 그때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못 기다려주고 자꾸 사람 다그쳤잖아. 내가 원하지 않는 결혼으로 불행하게 살았어야 해? 그게 엄마가 바라는 일이야? 어머니, 죄송합니다. 누구를 속인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은 아니고, 저도 희소도 결혼 압박으로 너무 스트레스가 커서, 마침 의견이 맞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쩌려고 그랬어? 평생 이렇게 살려고 했던 건 아닐 거 아니야. 서로에게 적당히 좋은 사람 생기면, 그땐 헤어지기로 했었어요. 어차피 이 집은 제 명의로 된 제 집이고, 특별히 재산 분할할 것도 아니니까요. 딸 부부가 갑작스럽게 집에 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한 집에서 살면서도 남처럼 살아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사위가 지내는 방, 딸이 지내는 방이 따로 있어서 양가 어른들이 올 때마다 함께 사는 것처럼 보이게 해야 했으니까요. 순간 딸에게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딸이 펑펑 눈물을 쏟더라고요. 살면서 도끼 눈을 뜨고 대든 적은 있어도 우는 모습을 보인 적은 없던지라 당혹스러웠죠. 게다가 울고 싶은 사람은 저였으니까요. 가끔 보면 엄마도 아빠도 남 같아. 부모가 아니라 남 같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내가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튀는 행동할 때마다 남들보다 가장 먼저 비난한 사람은 두 사람이잖아. 내가 언제 또 그랬어. 엄마는 항상 언니랑 민서랑 달리 난 골칫거리라고 생각했었잖아. 조용히 살지 못하고 늘 모난 짓만 한다고 전화통화 붙잡고 이모한테 하소연은 얼마나 했어? 나는 늘 매사에 최선을 다했어. 내 삶에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붙들고 살았다고. 엄마 아빠가 정답이 아닌데 왜 자꾸 내 삶이 틀렸다고 하면서 나를 비난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짓까지 하는 거 아니야. 나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자꾸 거짓말하게 되잖아. 희서야, 남들 이목보다 내 행복에 더 집중하면 안 돼? 내가 언제 웃고 어떻게 지낼 때 행복한지 다른 사람의 잣대는 무시하면 안 되는 거냐고. 난 행복한데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고 있는데 엄마나 아빠 만날 때마다 내가 죄인이 되는 것 같아. 나한테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엄마 아빠 만날 때마다 불행했다고. 딸은 그렇게 울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사위, 아니 가짜 사위와 단둘이 남았는데도 다리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사위는 제게 찬물을 가져다 주며 그러더군요. 희서가 아니라 제가 먼저 제안한 일이었어요. 나도 희서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좀 편해져 보자 싶어서 결과적으로는 모두를 속인 일이 됐지만요. 그 뒤로 일주일 동안 딸과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하나 싶어 황당하고 속이 답답한데 딸 말이 자꾸 걸리더라고요. 남들 이목보다 자기 행복에 더 집중해주면 안 되냐는 그 말이요. 내가 내 자식을 부모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남들 눈으로 바라보고 살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들은 둘째에 대해 왈가왈부 나쁜 말 한 적도 없는데 저 혼자 지레 겁을 먹고 딸 흉보고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피켓 시위를 할 때에도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꼭 저렇게 나선다는 둥, 고등학교를 그만둘 때에도 대체 무슨 생각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둥, 고양이 문제도 말하지 않으면 남들은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인데 푸념하듯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죠. 딸에게 연락을 할까 말까 수백 번 고민하다 딸의 프로필 사진들을 보게 됐어요. 고양이랑 함께하는 사진,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사진, 친구들과 캠핑 가서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참 행복하고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그로부터 며칠 후 두 사람을 불러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헤어지겠다고 하더라고요. 헤어진다는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위장 결혼 생활을 그만두겠다고요.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남편에게는 솔직하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됐어. 그냥 솔직하게 다 말할래. 그래야 네가 편해. 네 아빠 성격 몰라서 그래? 난리가 나겠지. 그냥 이혼한다고 해. 그러면 너 불임 때문에 이혼한다고 생각해서 별말도 못할 거야. 그거 계속 속이는 거잖아. 아빠만. 너 말도 틀린 거 없지. 솔직하게 말한다고 해서 너네 아빠 생각 바꾸기 힘드니까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해. 나중에, 아주 나중에 엄마가 아빠한테 이야기할게. 대신 행복하게만 살아. 남들이 뭐라건 너만 행복하게 살면 돼. 앞으로 엄마가 네 편이라고 생각될 수 있도록 너 뒤에 있을게. 남편을 끝까지 속인다는 건 저도 찝찝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친인척들에게 받은 축의금은 성격 차이의 이혼 소식을 전하며 전부 연락해 돌려줬어요. 주변에서는 이혼했다고 무슨 축의금까지 돌려주냐고 했지만 사람 도리가 아닌 것 같아 끝까지 돌려줬죠. 그렇게 2년을 혼자 살았었어요. 이상하게 그 뒤부터 집에 올 때마다 딱딱하게 굳은 얼굴을 하고 있던 딸의 표정이 밝아지고 웃는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며칠 전 딸이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웬 남자와 다정히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하더군요. 이번엔 진짜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 원수가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원수로 만드는 게 부모의 잘못된 잣대가 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깨어있는 어른이란 결국 자식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시작한다는 것을요. 올바른 부모가 되는 길은 자식의 행복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자세부터 시작한다는 것을요. 배움에는 끝이 없다더니 나이 60을 넘긴 지금에야 그걸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제 아이들이 그저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